안녕하세요. 최근에 한국 증시가 본격적인 조정장 그리고 하락장을 맞이함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장이 급격하게 빠짐에 따라서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하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개인적인 판단은 현재 손절 혹은 패닉셀에 동참하기보다는 일단 보유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저는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지만 올해 연말까지 길게 보면 결국에 올해 연초 대비해서는 주가가 충분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무리하게 손절하기보다는 길게 보시고 보유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연말에 이렇게 회복을 한다면 결국에 어느 종목이 더 회복이 빠를까가 이제 중요할 텐데요. 저는 향후 전망이 밝은 성장주보다는 기업의 이익 대비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퍼주가 훨씬 더 회복이 빠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2차전지라든지 아니면 작년에 핫했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NFT 관련 종목들, 그리고 수소 관련주 이런 종목들도 결국에는 회복을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더딜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디스플레이라든지 스마트폰, 반도체와 같은 IT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주가가 다 떨어진 상황에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는 과정에서 손절을 하고 새로운 종목을 매수하신다면 성장주보다는 저퍼주를 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바닥이라고 인식해도 좋을까? 지금이라도 공격적으로 줍줍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 하락이 일부 더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무리하게 저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당분간은 현금 비중을 확보하면서 시장을 관망하는 것이 어떨까 추천을 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인 반등은 도대체 언제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빠르면 3월 그리고 늦어도 여름부터는 본격적인 한국 증시의 회복장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 왜 연말에는 주가가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성장주보다는 왜 저퍼주가 더 회복이 빠를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현재 충분히 많이 빠졌음에도 왜 추가 하락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본격적인 반등 시점은 왜 당장이 아니라 빠르면 3월 그리고 늦어도 여름부터는 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하니까요. 바쁘신 분들은 이것만 보면 되실 것 같고 시간이 충분하시다면 제가 판단하고 있는 그 근거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시면 지금 현재 굉장히 강한 조정장을 같이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가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정말 뜨거웠던 시간을 약 2년 정도 보내다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지수 역시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0년 초반에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빠졌다가 그 이후로 꾸준하게 좋았던 시장이 현재 급격한 조정장을 맞음에 따라서 코스닥 1000이 무너지고 현재 800대까지 내려온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증시의 폭락은 우리나라만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니고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심상치 않는 하락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역시도 20년 3월에 가장 이제 하락폭이 컸다가 그 이후에 꾸준하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정도 하락하는 것들을 이렇게 긴 관점에서 보면 뭐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일봉으로 살펴보면 이 하락폭의 깊이가 차원이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올 연초에 이 지점에서 지금 현재 이 지점까지 단기간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하락폭은 역대급 나스닥 조정장에서도 눈에 띌 정도로 굉장히 강한 하락폭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 이후에 나스닥이 한 달간 가장 많이 빠졌었을 때를 우리가 랭킹을 매겨본다면 금융위기가 한창 심했던 당연히 2008년
2018년 10월이 한 달 하락폭이 제일 컸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올해 1월 이 하락폭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 나스닥 시장이 얼만큼 강하게 하락하고 있는지는 이 차트만 보셔도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나스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시장의 하락폭 역시 흔히 얘기하는 조정 수준이 아니라 대세 하락을 얘기해도 충분히 무리가 없을 만큼의 굉장히 빠르고 강한 하락임에는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나스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왜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하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큰 쇼크가 왔었고 그 쇼크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양적 완화, 그러니까 엄청난 유동성을 글로벌로 풀면서 쓰러져가는 경기를 부양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그렇게 풀렸던 유동성이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는 등 본격적인 부작용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와 같은 강한 인플레는 현재 바이든 정권의 지지율 추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정권의 지지율이 41%로 역대 최저 수치를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미국인의 70%가 경제 전망을 현재 비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역시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정권의 지지율이 강하게 추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올리는 것에 대해서 본격적인 메시지를 현재 내고 있습니다. 물론 유동성이 충분히 풀렸고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건 당연한 수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금리를 올리는 시기와 강도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현재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어느 수준이냐면 올 한 해 금리 인상을 7회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1년에 금리를 7회 이상 올린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2022년 FOMC 일정을 살펴봤을 때 1년에 8회 열리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1년에 7회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건 이제 FOMC가 열릴 때마다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와 같은 전망치가 얼만큼 비관적인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이 7회라고 하는 추정치가 예전 히스토리를 살펴봤을 때 굉장히 엄청나게 강한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2000년 이후에 지난 20년 동안 미국이 금리를 1년에 4번 이상 올린 게 고작 4번밖에 없습니다. 2005년 같은 경우에는 8회를 올린 적이 있긴 있는데요. 이때를 제외하고는 한 해의 금리를 7회까지 올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금리가 7번 이상 인상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얼마나 시장에 큰 공포를 줄 수 있는지 충분히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우리가 금리가 인상되면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커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2000년 이후에 2004년도 그렇고 2005년, 2006년, 2018년 금리가 오르는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실제로 주가가 어땠는지를 살펴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오히려 좋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통계로 확인할 수 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금리를 4번 이상 올렸던 그 시절에도 한국 증시는 연초 대비 연말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4회 올리면서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2018년은 조금 특이한 상황이었던 게 뭐냐면 글로벌로 미중 무역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었던 시기, 그리고 우리나라 따지면 그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사이클의 가장 저점 시기였기 때문에 2018년을 예외로 본다라고 하면 금리를 강하게 올렸었던 지난 히스토리를 봤을 때 오히려 S&P와 코스피 지수는 좋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의미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은 주가를 많이 올리는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현재는 장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지만 결국 연말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우리는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채 올 한 해를 종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금리를 이렇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가 결국에는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금리 인상의 악영향보다 회사 기업의 이익 증가가 훨씬 더 컸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빨간색 그래프 미국의 기준금리를 살펴보면 1995년쯤에도 그렇고 그리고 2005년, 2006년 이 시점에도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2017년 때도 그렇고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 미국 기업의 이익들이 이 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초반엔 사람들이 굉장히
굉장히 큰 우려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결국에는 기업의 이익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다 보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결국에는 불식시키고 나중에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지점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올해 한국 증시의 수익률을 이끌 종목들은 미래가 기대되는 종목보다는 현재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주가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후년 전망이 좋은 2차전지라든지 수소, 메타버스, NFT 이와 같은 종목들보다는 현재 큰 사이클이 앞두고 있는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와 같은 IT 기업들이 작년 대비 올해는 훨씬 더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점이 바로 이 지점이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코스피 지수는 계속 이렇게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말에는 그러면 현재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저점은 어디일까? 그리고 우리는 언제부터 저가 매수를 하면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 증권사에서 현재가 충분히 저점이다. 지금부터 공격적으로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레포트가 실제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와 같은 판단 근거를 살펴보면 우리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코스피가 3개월 고점 대비해서 약 10% 조정을 받는 이 지점이 평균적인 조정의 끝자락이다라고 하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 고점 대비 현재 10% 가까이 내려온 지점이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빠질 대로 빠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2년 초반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빠졌었던 이런 것들 이 지점을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주가가 한 10% 정도 내려왔을 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저점이다. 지금부터 사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를 살펴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120일 이동평균선 기준의 이격도를 살펴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미 마이너스 2시그마 정도로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충분히 바닥이다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데이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공격적으로 저가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이와 같은 데이터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여지껏 한국 시장이 수많은 조정장을 겪으면서 본격적인 바닥이다라고 인지할 수 있었던 힌트는 바로 이 신용융자 잔고를 같이 봤을 때 본격적인 바닥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코스피 지수의 하락률을 나타내는 지표이고요. 이 검은색 부분은 시가총액 대비해서 신용융자 잔고 현황인데요. 2010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코스피 지수가 10% 넘게 급락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2011년 말 그리고 2015년 중순 때도 역시 고점 대비 약 15% 빠진 적이 있었고요. 19년에도 한 번 있었고 당연히 코로나였던 이 지점도 있었고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약 6번 정도 고점 대비 지수가 15% 빠지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점은 신용융자 잔고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지점에 맞춰서 지수가 반등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2015년 이후로만 살펴보더라도 꾸준하게 오르던 신용융자 잔고가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는 과정과 더불어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19년에도 그렇고 20년도 그렇고 그 전까지 꾸준하게 오르던 신용융자 잔고가 푹 빠지는 상황과 더불어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수가 고점 대비 15% 이상 빠졌던 지점마다 신용융자 잔고도 급격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들을 공통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2015년 사례를 살펴볼게요. 2015년 4월 달에 최고점을 찍었던 코스피 지수가요. 2015년 7월 정도 되면 약 8%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8% 정도 빠졌으니까 본격적인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추매를 하셨을 수도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점 대비해서 약 8%, 10%까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결국에는 16%까지 빠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주가가 다시 이 지점에서 회복했었을 때 신용융자 잔고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줬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살펴보면 이전과는 다른 속도로 그리고 대규모로 신용융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수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들을 2015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례인 2018년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약 10%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신용융자 잔고는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지 않았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지수는 여기서 더
2월부터 10% 빠지기 시작했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신용융자 잔고 역시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부터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바닥을 다지고 결국엔 지수가 회복했었던 것들을 우리가 2015년뿐만 아니라 2018년도에서도 똑같은 사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사례도 비슷합니다. 2020년도 고점 대비해서 약 15% 정도 빠지고 있는 지점이고요. 신용융자 잔고는 아직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니나 다를까 15%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35%까지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구간 신용융자 잔고도 큰 폭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와 같은 모습을 보임 이후에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5년도 그렇고 2018년도 그렇고 2020년까지도 신용융자 잔고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지수의 바닥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는 이것 말고도 훨씬 더 많은데요. 자, 그럼 현재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약 18%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여기가 바닥일까라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현재 신용융자 잔고는 큰 폭의 하락이 없고 오히려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살펴보면 아직도 바닥이 아닐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다 라고 저는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즉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약 5%에서 6%의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리하게 저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일단 현금 비중을 늘리면서 관망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돌아오면요.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하락한다라고 해서 같이 팔기보다는 보유하고 연말까지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전에 살펴봤었던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과정에서도 결국에 연말로 따져보면 오히려 지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옛날 데이터를 살펴보면 올해도 똑같이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기업의 이익이기 때문에 올해 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다 기대되는 종목들, 성장주보다는 저평가 우량주들이 훨씬 더 빠르게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또한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하락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단순히 주가가 빠진 수준뿐만 아니라 신용융자 잔고 현황을 살펴봤을 때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아직 한 번의 충격이 더 남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였고요. 결국 신용융자가 빠지는 지점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정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월이 지나는 3월부터 늦어도 여름부터는 본격적으로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저의 예상이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제 말을 무조건 신뢰하기보다는 많은 분들의 영상과 데이터를 참고하시고 훌륭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